오늘 진짜 왜 이리 어색하지? 한 6개월 했는데 오늘 오프닝이 제일 어색하네요. 음악이 없어가지고. 저희 한 10분은 아직 안 됐는데 거의 대부분 참석자 명단에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션은 총 2개고요. 데브세곱스 특집으로 해봤습니다. 저희 혹시나 번역이 필요하신 분이 오늘은 안 계시는 것 같군요.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기 라이브 트랜스레이션이 있으니까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잠깐 저희 챕터 소개, 매달 하는 챕터 소개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오아스프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재단이긴 한데 비전 중에 하나는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없다라는 비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좀 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만드냐라고 하면 교육이랑 도구랑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그리고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이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하게 오픈 커뮤니티를 만들자라는 게 오아스프 재단의 미션이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 챕터는 이제 오아스프의 다양한 챕터들이 많은데 서울 챕터는 약간 목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한 연결 지점을 좀 만들자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고 커뮤니티 주도로 좀 운영이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 교육도 하고 뭐 자료 공유도 이렇게 계속 하고 누구나 와서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서울 챕터에서는 매달 이렇게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나 아니면 네트워킹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하나의 번역 프로젝트 같은 게 끝나기도 했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탑10이 이제 25년도에 새로 릴리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공유하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앱색이라고 해서 오아스프에서 크게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코리아 챕터라는 시절에서는 그런 걸 글로벌 앱색 같은 걸 한국에서도 데리고 와서 런칭도 하고 했는데 이런 보안 컨퍼런스도 크게 하는 거를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아스프 비전, 오아스프 룰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한다라는 게 하나의 룰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자료나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녹화가 돼서 올라갈 거고요. 자료도 이제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오아스프 서울 챕터 페이지에서 다시 공유가 될 겁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아스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행 같은 걸 좋아하시다라고 하면 대부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미국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많은데 US에는 뭐 베이에어리아, 뭐 실리콘밸리 쪽이랑 아니면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뉴욕 쪽이나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여행 갔을 때 이런 이벤트도 있구나 했을 때 참석해 보시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정 멤버분이 한번 가져가지고 재밌는 경험했다고 링크드인에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면 글로벌 네트워크는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숫자로 보면 이제 글로벌 앱색은 총 2개가 열렸고요. 이제 바로 3주 전쯤에 뉴욕에서 하나, 뉴욕 워싱턴에서 하나 끝난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글로벌 앱색이 2가지 종류의 앱색 컨퍼런스가 있고요. 전 세계 챕터는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서울 챕터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20개 정도의 각 지역에서 리저널 앱색 데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글로벌 앱색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이제 앱색 데이 같은 게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하는 멤버는 거의 10,000명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오아스포 ORG라는 메일을 쓰고 있는 비영리 재단을 후원하시는 멤버분들이 한 10,000분 정도 계시고 프로젝트 수는 거의 400개가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오아스프 네스트라는 프로젝트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혹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오아스프 챕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운영할 리더분들 한 1200분 정도가 계십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인데요. 아마 최근에 뭐 공급망 공격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사이클론 DX나 아니면 디펜던시 체크 같은 걸 좀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트시트 시리즈는 아마 대부분 보안을 공부하실 때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 뭐 SQL 인젝션 치트시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같은 프로젝트도 있고 다양하게 대부분의 분야에서 있어요. 심지어 OT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산업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부분 보안에서 어떤 게 오아스프에 있지라고 찾아보시면 이렇게 많은 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챕터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뭔가 서울 챕터 리더 그룹에서 주도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사실 뭔가 번역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컨택 포인트를 모른다, 또는 깃허브에서 뭐 이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걸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번역 같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모집 같은 걸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달에 끝난 번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한 20분 정도 같이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달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뭔가 내가 오아스프 프로젝트 했던 경험을 발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우선 선정을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아스프 후원인데요. 오아스프는 아무래도 비영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소모임 같은 걸 미덕 같은 걸 만들거나 앱색을 하거나 이런 거 전부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글로벌한 업체들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도비나 아니면 아틀라시안, 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다양하게 서포트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 챕터에서는 제가 소속돼 있는 크리밋 이제 지역 행사 스폰서로 저희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행사 스폰은 지금 드시고 계신 김밥은 다운기술에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장소는 스타트업 디캠프 공간 후원을 좀 해주셨고, 번역은 이제 쿠쿠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사도 매번 모집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도 겨우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케이터링 같은 걸 하면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고 하면 보통 20만 원에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후원하고 오아스프에 뭔가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챕터에 후원하시는 거는 뭐 500불짜리도 있고 2000불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스프 페이지에 가시면 직접 이제 오아스프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다양한 마케팅 옵션들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회원들도 글로벌하게 10,000분 정도가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개인 회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생 회원을 보통 가입하는 게 저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0불 리저널 회원하면 평생 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 ORG가 비영리 재단 메일이거든요. 이런 걸 하면 다양한 사스 소프트웨어의 플랜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디자인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영리 재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프로 플랜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뭔가 내가 쓰는 도구인데 뭔가 내 돈 주긴 아깝고 ORG 메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오아스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보안이라는 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새벽에도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 갑자기 npm 패키지에 악성 스크립트들이 또 배포가 돼서 900개 이상 되는 악성 패키지들이 감염이 됐는데, 이걸 누군가가 공유하고 누군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빨리 해결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블 같은 거 히어로 팀 같은 게 있듯이 보안에서 이런 커뮤니티 기반으로 같이 공유하고 자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어깨를 바람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하게 뭔가 이슈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저희한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발표자 모집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데브세옵스 주제를 해주실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땜빵 하는 형식으로 하나 공유하겠다 해서 하는 건데, 혹시나 내가 공유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 나 이런 거 회사에서 해봤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이런 거 겪어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 폼으로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나 뒤에 계신 성진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아스프 소식인데요. 잠깐 앞에 말씀드린데요. 탑10이 지금 릴리즈가 되고 있어요. 이제 RC1이 드래프트 버전인데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탑10 저렇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픽스가 됐고요. 안에 있는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아마도 한두 달 안에는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탑10 릴리즈 되는 게 연도가 앞에 붙는 게, 릴리즈 되는 날짜도 물론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올해는 어떤 취약점으로 많이 피해를 입었냐, 어떤 게 핫했냐, 이런 것들의 설문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설문을 기준으로 보통 탑10이 선정이 되고요. 그 설문 기준 날을 가지고 연도가 보통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개가 되면 저희가 빨리 번역을 같이 해서 번역하실 분들도 좀 모집하고 해서 팔로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3주쯤 뒤에 저희가 연말 행사를 조그만하게 하려고 해요. 이제 아까도 음악이 없어서 다들 민망하셨겠지만 연말에는 좀 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이렇게 세미나 같은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AMA라고 하는 Ask Me Anything 같은 세션을 좀 만들어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걸로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되신 연사분은 지금 두 분인데요. AWS 코리아에서 이제 수석 보안 아키텍트로 일하고 계신 은수님이라고 하시는 분과 코리알리라고 하는 금융 회사에서 파트장을 하고 계신 문강성님이 이제 라이트닝 토크로 참석을 해주실 거고, 한두 분 정도 저희가 더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는 공부하고 있는데 AMA의 질문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편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12월 16일 날 진행되고요. 다음 달에는 30분 정도 좀 빨리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캘린더에 기록해놔 주시고 또 다음 달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챕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세션 발표인 이제 조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힐링페이퍼라는 회사에서 시큐리티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한종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힐링페이퍼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강남언니라는 이제 앱, 그 미용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는 이제 LLM 기반 사스트 스캐너 구축기라는 좀 주제를 세워봤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 네, 뭐 올해 그 중반부부터 좀 겪었던 뭐 사스트의 어떤 그런 저만의 어떤 생각 그리고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닙니다. 제가 현재 진행형인 또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젠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문제 정의하고 저희가 어떤 꼴과 어떤 꼴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지, 그리고 사스트, 뭐 데브세고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왜 현재 가능하지 않은지 그 도구만으로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왜 그리고 그렇게 해결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어, 그 발표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한 거는 스틸리언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모이에키 R&D 팀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레드 팀의 성향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나만의 취약점을 좀 찾자, 뭐 크리티컬한 취약점 찾아자 이런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보안 약간 담당자로서 이제 강남언니 플랫폼을 좀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 강화하는 쪽에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저희 힐링 페이퍼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라는 약간 모티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한 300명 정도 되고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제 커리어 방향을 보시면은 약간 공격자 관점에서의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자 관점, 그 어떤 방패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스틸리언에서 취약점 하나만 찾았을 때 나 일 다 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제 있었고, 이제 이후에 담당자가 되어 보니 그 하나만 가지고는 내가 담당자를 할 수가 없네. 수많은 어떤 공격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공격 벡터 표면들을 이제 단순히 이제 찾아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개선해야 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느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담당자들의 어떤 고통이고 고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가 이제 꼴인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사스트와 LLM을 이제 CI 파이프라인에서 좀 어떻게 붙였는가 제 경험담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 툴 대신 왜 오픈소스 생그랩이라는 OSS와 LLM을 직접 구축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좀 개발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보안 코드 리뷰는 좀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LLM 어떤 모델이 좋은지, 뭐 모델 비용을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이제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제 앞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정답을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이제 서슴없이 또는 좀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사스트 혹은 데브세옵스 왜 지속까지 하지 않을까 했을 때 이제 누구나 이제 이 표를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시프트 레프트라는 이제 저희 뭐 사실 이거 보안에서만 쓰는 건 아니죠. 뭐 QA를 할 때라든지 우리 설계할 때라든지 앞에 코딩할 때라든지 뭐 QA 단계에서 버그를 찾아내면은 이후에 이미 배포하고 났을 때 버그를 찾아내는 것보다 여러 가지 코스트가 준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현실을 이런 사스트를 도입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사스트를 도입하고 뭐 오픈 소스로 사스트를 도입하든 뭐 그 잘 만들어진 사스트를 도입하든 뭐 비슷한 문제가 사실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수치만 좀 다를 수 있지.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제일 흔히 보고 있는 게 이제 보안 경보라고 하고 이게 알림이죠. 그 오탐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진짜 취약점인지 아니면은 그 도구가 잘못 찾아낸 취약점인지를 이제 하는 방법들이 한 절반 이상은 발생한다고 이제 많은 그런 그 대부 세브옵스 관련된 그 리포트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발자가 이 한 건, 오탐 한 건에 대해서 혹은 개발자가 아니고 보안팀에서 이걸 하는데 15분에서 30분 오탐 판별하는데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반복될수록 조직은 이제 뭐 배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스캔해서 잡네, 뭐 차단하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걸 좀 어떻게 우회하거나 스킵하거나 아니면 뭐 예외 처리하거나 이런 과정들로 실질적으로 진짜 의미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초반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취약점을 찾았네 못 찾았네로 사실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실제로는 보안팀에 대한 좀 신뢰도 하락이나 아니면은 이게 계속 부채가 된다거나 하면은 개발자도 부담이고 보안팀도 사실 부담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코스트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저희가 의도한 방향과는 다르게 도구가 도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이 사스트 이제 오픈 소스를 좀 도입하고 싶었을 때 거기서 찾아내는 취약점에 대한 리뷰를 다 했었습니다. 한 100개 넘는 취약점을 한번 제가 다 리뷰를 해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크리티컬한 영역은 한 오탐률이 뭐 한 20% 미만 이렇게 나왔고 여기 잘렸는데 하이랑 미디움 영역은 오탐률이 한 50%로 해서 앞에서 말한 수치와 좀 굉장히 비슷한 영역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들을 왜 했는가? 사실 저도 그 사스트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만 보고는 이게 취약점인가 아닌가를 사실 뭐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 요즘에는 좀 AI 붙은 사스트들은 그나마 낫긴 하겠지만 이렇게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발견됐습니다. 뭐 고치세요. 그냥 이렇게 던져주고 뭐 레퍼런스 링크 하나 던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개발자한테 알림이 떴을 때 개발자가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취약점 백과사전이라는 거를 노션에 이제 만들어서 그 사스트가 가진 룰들에 대한 해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서도 AI를 좀 사용하게 됐죠. 다 일괄로 하고 취약점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노션 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취약점이 한두 개 나올 때는 좀뭐 운영이 된다라고 느꼈었는데요. 저 옆에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단 몇 시간 만에 올라온 PR이거든요. 한 3, 4시간 만에. 네. PR 수를 제가 커버하기는 이제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 백과사전을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인지부화라든지 개발자들한테 좀 허들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한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 취약점 리뷰하는데 제가 뭐 풀 업무 시간 다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간적으로는 한 1에서 2주가 걸렸었고 이거를 이 결과를 그대로 또 개발자한테 넘기기에는 좀 의미나 맥락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고 개발자 또한 이 취약점이 왜 취약한가요? 라는 또 더 디테일한 질문하는 개발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그 개발이 바로 개발한 직후에 전달이 되면은 그나마 그 컨텍스트를 개발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꽤 과거에 만들었던 프로덕트라든지 코드라든지 PR 같은 거는 이제 뭐 컨텍스트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가 수정하기 힘들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전달해서는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단순히 결과를 전달하는 그 행위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또 뭔가 문화를 잡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이 맨날 수십 개 배포가 이루어지는데 뭔가 이 의미 있는 자동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스트 오픈 소스에 LLM을 붙이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사실 대단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제가 붙이는 행위들을 했는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스트에 대한 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핵심은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정적으로 취약점을 찾는 테스트 방법을 얘기하고요. 뭐 그냥 코드 텍스트 그대로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자바나 좀 약간 컴파일 레벨에서 컴파일된 형태로 사스트 엔진이 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된 버전의 바이트 코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핵심 구성 요소로는 이제 그 추상 트리를 만드는 AST, 그 다음에 코드의 추상 트리를 만드는 AST, 그 다음에 패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AST나 코드의 패턴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매칭시키는 그런 로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날리스티 엔진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호출됐는지, 뭐 오염원은 어딘지, 뭐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의존성을 서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엔진에 대한 세부적인 좀 기술 로직들이 들어갈 겁니다. 요거 여기 적힌 거 말고도 데이터 플로우, 컨트롤 플로우, 뭐 테인트, 시만틱 이런 그 로직 말고도 더 많이 있고요.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요거는 요 정도만 키워드만 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AST는 이제 추상 구멍 트리를 만들어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구나라는 거를 이제 파싱해서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패턴 매칭은 구문 분석 위에서 이제 파싱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 코드 구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게 어떤 패턴 목록에 이제 매칭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매칭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전에 그런 AST로 파싱된 결과를 기반을 해서 데이터 플로우나 테인트 오염 테인트 같은 이제 테인트 아날리스트와 같은 이제 오염도 뭐 또는 취약점이 발견됐다면 이게 어디서 호출됐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제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는 핵심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만 생각했을 때 코드 자체를 분석하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사실 얘들이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빠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진짜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떤 한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 두 가지로 좀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흔히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아주 그 SQL 인젝션에 대한 이제 취약점인데요. 이게 사스트의 어떤 플로우,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능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취약점인가? 취약점이 아닌가? 이제 찾기 그 룰이나 이제 패턴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그 헬퍼 같은 이제 클래스가 이제 사전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그 헬퍼가 커스텀하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안에서는 그 prepare statement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저기 API 단에서는 얘 파라미터와 바인딩이 안 되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execute query 자체의 호출과 위에 이제 파라미터와 바인딩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스트에서는 취약점으로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룰 정의가 사전에 잘 되어 있다면은 그 예외 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하면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기본 룰에서는 이제 취약점으로 찾거나 아니면 취약점이 아니다라고 아예 스킵을 해버리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다 잘 되어 있는데 라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커버리지 이제 얘가 스캔하는 어떤 커버리지를 위한 패턴에 대한 좀 사전 정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 사스트에서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사스트에서 거의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패턴을 결국 룰을 정의해두지 않으면은, 저희의 특화된 룰을 정의해두지 않으면은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룰은 사실 그 정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유저 프로파일에 저런 이제 중요한 그 뭐 좀 민감한 정보, 뭐 여기 퍼스널 데이터라는 또는 이메일이라는 거 있고, 이게 상위 레벨에서 어떤 권한 검증을 하고 있다라면은 취약점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스프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앞단에서 그 스프링 시큐리티 컨텍스트로 뭐 권한 검증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면은 당연히 취약점이 아니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패턴을 사전에 정해 놓지 않으면 아예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취약점들을. 그래서 정적 진단했을 때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패턴을 내가 일일이 어떻게 다 그 정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스트를 계속 튜닝하고 룰을 계속 만드는 거는 내가 지속 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마 사스트가 없는 곳에서는 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욕심을 내서 그냥 저렇게 하면은 뭔가 내 일만 많아질 것 같고 개발자랑도 좀 소통도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뭐 출근해서 시작하는 게 그 결과 리뷰하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가, 뭐 사스트 이거 도입할 때 진짜 뭘 원하는가 했을 때 의미와 맥락, 시멘틱과 컨텍스트 기반한 취약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냥 뭐 룰 정의된 거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지만 찾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내가 룰 관리, 패턴 관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냥 뭐 하나 얘기 알려주면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뭐 한 10개 찾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뢰와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게 오탐이거나 아니면 뭐 정탐이거나 할 때 그 판단 근거와 대응 방법을 좀 개발자한테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좀 리뷰어라는 좀 키워드로 좀 제가 원하는 것을 도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이제 LLM을 붙이게 됐고요. 컨텍스트 활용이 사실 문제였다면은 구조적 사스트의 구조적 문제상 그냥 컨텍스트를 제공해서 LLM한테 모든 걸 뭔가 제공하자 약간 이런 생각의 시작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같은 취약점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은 위에 거보단 당연히 밑에 게 좋은 것 같죠? 와닿죠? 개발자 분들이 이제 밑에는 그냥 레이스 컨디션의 이제 일부분인데 좀 더 카테고라이징해서 톡투 경쟁 조건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 뭐 25번이랑 26번에 실제로 있다. 그리고 이 시간 간격 차이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어. 네, 개발자분들이 질문할 여지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라는 것과 좀 어떻게 이게 공격으로 이루어지냐라는 게 줄어든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고민하고 있으면서 많이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은 사실 작년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시장 팔로업이나 이런 거좀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작년에 제가 이제 한창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봤던 그 블로그 길인데요. 왼쪽이 이제 싱글앱 자기들 어시스트에 AI가 붙었고 10배의 좀 효율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과 깃허브에서도 AI를 확장했네. 사스트에다가 요런 뭐 준비를 하고 있네. 요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더 내가 예전에 그런 걸 봤었지 하고 좀 더 확신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서 쓸 거냐, 직접 만들 거냐 이렇게 두 가지 고민이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서 쓰기에는 이런 좀 물음표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들이 있었습니다. 유료도구 쓰면 ROI 나오려나?
사실 그 POC를 요청하기 전에 몇 군데 견적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도 좀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 쓰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는가? 예.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리미데이션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POC를 하긴 했는데 프로세스도 지금 내부엔 좀 없네? 그러면 그리고 개발자 분들이 이런 거를 도입됐을 때 바로 잘 따라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또 보안이다 보니까 소스 코드 저기에 넘겨도 되는가? 뭐 사실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긴 하지만 네, 그 자체가 조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스캔 또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이제 POC 하면서 모 회사에 그 CI 파이프라인에 제 파이프라인만 도는 시간이 8분에서 9분 정도 평균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또 도입한다고 자신이 없네? 그러면 일단 좀 약간 그냥 내가 짧게 시작해볼까라는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확신 없으면은 일단 해보고 좀 반응을 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컸고요. 그래서 그 CTO 분이랑 이런 데 좀 얘기를 해서 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근데 뭐 도입까지 되기 전에 좀 상황 파악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실제로 빌드를 하게 됩니다. 만들어 가게 되고요. 이제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좀 만들게 됐는지, 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지금은 좀 어떻게 하나씩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 이제 올해 6월 5월에서 6월 정도였고요. 그때 한창 많이 제가 접했던 게 뭐 랭체인, 랭그래프, AI 에이전트화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거 최신 기술이고 하니까 좋아서 일단 네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고요. 일단 공통 파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코드 베이스에서 뭔가 푸시가 발생하면은 이제 제가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 그 사스트 플러스 LLM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에 사스트가 한번 돌고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 사스트의 결과가 있는 경우 LLM이 한번 내용을 정제해 줍니다. 뭐 저희 코드 베이스의 변경사항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기존 사스트가 찾지 못했던 부분을 좀 LLM을 찾아달라 이런 좀 에이전트를 만들기를 원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 액션은 그 상황 보고 뭐 차단할지 아니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했고요. 그리고 LLM은 이제 LLM 게이트웨이를 태워서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락에서 그나마 내가 어디 데이터 센터로 우리 코드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에이전트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시면 이제 사스트는 아까 전에 앞에서 그냥 사스트 기본적으로 무조건 도는 형태로 하고 이제 그래도 사스트 구조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똑같이 AST 분석하는 에이전트, 그다음 데이터 플로우 분석하는 에이전트, 그다음에 취약점 찾는 파인딩 에이전트를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그 에이전트가 그래도 어쨌든 유기적으로 상호 통신을 해야 되니 이제 일반적으로 랭그래프에서는 에이전트 스테이트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제 뭐 지금 얘가 동작하고 있다, 얘가 이런 결과를 냈다 이런 것들 좀 저장하는 스테이트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잘 정리를 해서 PR 커멘트에 남겨야 되니 그런 걸 또 해주는 애를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코드를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좀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진짜 샘플 부분만 하나씩 가져왔고요. 그래서 일단 에이전트 스테이트는 뭐 크게 파일 패스, 뭐 저희 스캔하려는 파일 패스, 그 다음에 소스 코드의 뭐 일부분이 됐든 전체 파일의 풀이 됐든 그 소스 코드를 전달할 그 부분과 이제 로우 파인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들의 어떤 적재 로우 데이터를 남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생그랩의 데이터를 저기에 넣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 AI 스트럭처, 그 다음에 포텐셜 파인딩 뭐 이렇게 변수명은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뭐 플로우
아까 데이터 플로우죠. 그런 플로우들,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결과값들을 저장하는 것이 이제 에이전트 스테이트가 하는 일이고요. 요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제 하나씩 에이전트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심플하게 잘라서 온 거고요. 뭐 근데 큰 틀은 이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사실 중요한 거는 저 프롬프트이고요. 이게 사실 LLM을 붙였다는 거고 그 LLM에 어떤 컨텍스트를 그 전달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ASD는 파싱해서 제이슨 포맷으로 줘.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다른 것도 좀 비슷합니다. 뭐 약간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처럼 힘이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ASD 구조 앞에서 에이전트가 찾은 것들 너가 이거 참고해서 그리고 소스 코드 일부 참고해서 취약점 찾아줘. 그리고 뭐 취약점 원하는 항목이 있으면은 저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취약점을 찾는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프롬프팅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가 이제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영역인 것 같은데 좀 너가 이걸 생각했을 때 오탐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진짜 엔드포인트에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얘가 엔드포인트 자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게 제공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는 부분이고요. 뭐 약간은 도달할 수 없다라면 취약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회사 상황에 맞게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종합된 결과를 이제 뽑아주는 그냥 리포트 에이전트이고요.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각각의 이제 반환하는 제이슨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 스트럭처가 좀 다르다거나 에이전트가 그래서 스트럭처가 다르지만 결국 아웃풋을 통일된 제이슨으로 뽑기 위한 에이전트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았었습니다. 네, 대박 날 것 같았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가 이제 제가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PR을 약간 이제 블러 처리했지만 뭐 사실 블러 처리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가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문제 쪽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포인트는 서버 종료 기능을 제공하지만 인증이나 권한 검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보안 취약점으로 공격자가 무단으로 서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약간 앞에서 사스트랑 뭐가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한글로 번역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코드 컨텍스트도 뭔가 수정 제한도 해주고 좀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물론 중간에 약간 그 코드 장애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도 제 첫 번째 프로젝트 치고의 만족이라기보다는 그냥 빨리 이거 파이프라인을 뚫어두자라는 좀 욕심이 강했던 것 같고요. 퀄리티보다는 이거 뚫어주고 커멘트가 남으면은 그래도 개발자분들이 이게 있는구나는 알게 이제 시작될 거고 뭔가 지켜야 할 것 같고 약간 이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역시 아까 전에 앞에 퀄리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었던 거고 네, 이거 이제 그래프는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지만 핵심적인 거는 취약점 등급 체계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어떤 취약점은 진짜 하이인지 크리티컬인지 뭐 미디움인지 이런 등급 체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트 간의 각각의 말하는 어떤 에이전트는 이거 취약한데? 라고 할 수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에이전트는 이걸 좀 더 과하게 부풀려서 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좀 통일성이나 에이전트 간의 일관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지보수였습니다. 이게 어떤 에이전트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뿜었는지 찾기가 너무 어렵어요. 앞에 벌써 한 4개의 에이전트가 있다 보니까 리포트에서 이거를 문제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앞에 파인딩인 건지 데이터 플로우인 건지 그거에 대한 조금 유지보수 문제가 좀 크다고 또 느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속도 문제와 비용 문제가 같이 겹치는데요. 이제 에이전트마다 LLM 호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 뭐 그 한 평균 5분 정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라인 번호가 불일치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개발자를 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70번째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LLM이 40번째 코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는 제가 여기 부분 때가 제가 한 4주에서 6주 정도 운영할 때 있었던 거고, 이때 저렴한 모델을 사용했었거든요. 그 GPT 4.1 미니를 썼었는데 그 미니 비용이 이제 저 정도로 친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제가 비효율적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좀 완벽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복잡성이 좀 제가 혼자서 다 이제 계속 뭔가 체계를 만들어 가거나 이거 계속 유지보수하다가 또 시간 가겠는데? 라는 좀 의심과 좀 확신이 조금씩 들긴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과감하게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고, 제일 컸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에이전트마다 이제 확률적으로 LLM이 이제 보다 보니까 뭐 100%한 확률이 없는 상태에서 에이전트마다 누구는 98%, 누구는 99%뭐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일일이 뭐 트레이싱하거나 하기 어렵다. 왜냐면은 뭐 랭큐즈 같은 걸 써서 제가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검증하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시간에 그냥 새로 만들자, 이렇게 좀 접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단일화 했습니다. 단일화 했고, 그 이유는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그렇게 에이전트를 분리하는 일이 지금 당장의 어떤 아키텍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다 보니 코드가 뭐 몇만 줄? 뭐 그런 변경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만 줄 있거나 이러면은 그게 좀 효과적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겠지만 그 정도 수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일원하고 내가 프롬프트에 대한 뭐 유지 보수, 뭐 각각의 에이전트에 대한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프롬프트가 잘 단독하는가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러면은 그래도 GPT-1 미니보다는 좀 더 위에 추론 모델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때 같이 그 클로드 4.0으로 같이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진행했고요. 이때가 이제 하면서 제가 좀 레퍼런스로 많이 얻었던 게 아이디어를, 저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 리뷰라는 게 한 8월 말쯤에 이제 그 코드를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클로드 코드 기반으로 시큐리티 리뷰하는 거. 걔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프롬프트 왕창 때려 넣고 여기에 뭐 어떤 핵심 뭐 지시사항을 넣었는지 어떤 컨텍스트를 가져가는지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그 논문에서도 약간 얘들도 이런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냥 뭐 사스트 일반 OSS랑 그냥 단일 AI 모델이랑 그 다음에 사스트 플러스 LLM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국에는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확신을 얻고 다 버리고 이제 원 에이전트, 원 워크플로우, 원 프롬프트로 다 전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앞뒤에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기 전에 문제점이랑 솔루션을 간단하게, 이거 그냥 이 문제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의 제가 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실질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닙니다. 막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저도 이걸 계속 고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당연히 이제 취약점 등급 체계고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생글의 오픈 소스를 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생글의 오픈 소스의 기준이 거기에 다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거 기준을 이제 좀 프롬프트에 녹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프롬프트, 아니, 그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사스트에서도 이제 에이전트가 문맥 뭐 잘 못 찾고 했던 것들 다 제가 조금 정규식이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직접 뭐 AST를 구현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게 이 함수가 이 라인에 호출된다라는 것들 특정 키 컨텍스트들은 제가 이거 내가 그냥 파싱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그 에이전트 간 일관성 부족했던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다 그냥 하나의 어떤 프롬프트든 에이전트든 하나에서 다 처리를 하는 형태로 해서 호출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냥 이제 퀄리티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 밑에 골든 프롬프트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어떤 관점에 했었는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실 아웃풋 포맷을 잘 통일시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내에 가지고 있는 좀 놀리지 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키텍처에 대한 문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PID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용 문제 이건 당연히 뭐 4번 호출하다 한 번 호출하니까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청크 단위로 배치를 약간 나눈다는 거는 저기 앞에서 저희가 레직스를 통해서 임포트 같은 것들을 추적하는 코드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그런 기능들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 임포트가 A라는 파일에서 호출되었는지 B라는 파일에서 호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매핑해주는 것들로 좀 해결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속도 문제는 당연히 또 이것도 한번 API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빠르게 됐고 전 처리가 이제 레직스 정규식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줄 번호는 이제 원본 코드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30번째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이제 앞에 뭐 정규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구분할 수 있는 여기는 앞부분의 뭐 부분은 임포트 부분이고 함수는 뭐 그 몇 번째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좀그 정규식에서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뒤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롤이랑 이제 태스크 그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이제 사내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녹이거나 프롬프트에 못 녹인다면은 좀 뭐 MD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공통 모듈로 이런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는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런 보안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LLM한테 좀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하는 분석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페르소나 그다음에 아웃풋을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응답 형식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간단하게 좀 리미데이션 그러니까 대응 방안 코드를 실제 파일에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코드로 달라. 뭐 애매하게 뭐 그 취약점 걸린 한 줄만 띡 수정해가지고 던지지 말고 뭐 함수 단위면은 함수 단위, 클래스 단위면 클래스 단위 이렇게 달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코드 블록이어야 한다라는 중요 강조성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은 그 밑에 이제 취약점 체계 부분입니다. 이게 세버리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스트가 가진 판단 기준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여기 프롬프트에 녹여서 크리티컬, 하이, 미디움, 그다음에 로우, 뭐 크리티컬 같은 거 뭐 즉각적인 시스템 침해 가능 이렇게 하면 대부분 LLM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시만 몇 개, 뭐 다시 RC, SQL 인젝션, 뭐 인증 우회
어카운트 테이크오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은 얘가 보고 이거는 이 정도 여기 등급에 좀 해당할 것 같은데라고 하고요. 그 판단 근거를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 전에 있었나요? 일단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코드 흐름을 따라가고 중단간 보안 검토 같은 거 하고 입력 검증 같은 거 하고 출력 인코딩상 같은 거 찾고 번안 체계라든지 실제 동작 로직 간의 일치성 그다음에 뭐 예외 상황에서 보안 유지 여부 검토 뭐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부분도 넣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오탄 판단 기분이 다시 앞장으로 돌아온 건데요. 여기서 왜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그냥 제시해달라. 그리고 리미네이션 코드가 만약에 없을 거잖아요. 오탐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 그건 널로 처리해라. 뭐 이런 좀 더 디테일한 지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취약점인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라인 범위 알려주고 뭐 그 수정 전과 후의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프롬프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정규식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기업에서 쓰는 그런 특화된 언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메인으로 사용하는 그 스펙이 있을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커버리지를 많이 높이려고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좀 특히나 임포트라든지 클래스 이런 것들에 대한 타입들을 제가 정규식으로 파싱할 수 있게 만들었고 요거의 핵심 기능은 뒤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좀 LLM이 가지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싶었어요. 이런 게 정규식으로 이게 딱 파싱이 되면은 이런 거 임포트 이런 거 호출했었지 이런 클래스 호출을 호출했었지 뭐 여기서 이 파일에서 이런 거 사용하고 있지를 이제 다 한 번 더 전달하게 되니까 LLM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확률 정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살짝 가리긴 하는데 저기 결과 보면은 이렇게 해서 더 약간 문제점 보면은 좀 더 길어졌죠. 아까 전에 한두 줄이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코드 컨텍스트에서도 어디가 취약한지 이렇게 좀 화살표를 해가지고 요 라인에 전체적으로 취약하다라는 취업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생글 오픈소스에서 발견한 또 그 사스트에서 발견한 결과를 얘가 한번 검증을 해준 결과고요. 그리고 뭐 좀 더 제가 어쨌든 알림을 받아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좀 슬랙으로도 알림을 오게 만들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의 CI 워크플로우 시간으로 사실 코드에 검사하는 코드에 상관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 아무래도 그 LLM이 처리하는 속도가 좀 큰 것 같고 앞에 파싱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한 몇십 10초 내에 거의 이루어지고 LLM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2분 1 또는 1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포맷을 뭐 맞게 좀 저기 커멘트를 단다거나 하는 그런 로직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한 2분에서 3분 정도 그래서 2.5분 정도 걸렸다. 그리고 제가 좀 피드백을 달라고 했어요 개발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슬랙으로는 한 분이 피드백을 주셨고 오프라인으로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오프라인으로는 뭐 이래서 내가 직접 고쳤다 뭐 이런 좀 경험담을 들었고요. 네, 저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살짝의 부분을 보여주면은 그냥 처음에 그냥 뭐 사스트가 돌고요. 그 다음에 사스트에서 찾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LLM으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사스트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여기 이제 호출하고 실제로 2개 찾았네? 2개 찾았다. 네, 이런 워크플로우 타게 되고요. 예, 뭐 잡은 저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체크박스처럼 보이는 게 제가 만든 약간 워크플로우의 잡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의 에이전트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이제 시간 절반 줄었고 유지보수 프롬프트랑 이제 뭐 사실 그런 정규식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 포매팅을 좀 신경 쓰는 부분들 그거는 다 초기에 잘 해두면은 유지보수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뭐 기능을 아예 새로 넣는다고 하면은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착점에 대한 퀄리티 네 당연히 좀 올라가게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결과 아웃풋에 대한 그 포매팅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던져줄 테니까 취약점 분석해줘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될지 이거를 익스플레이네이션을 LLM의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어떻게 도출해낼지가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그래프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뒷부분에 조금 그래프가 내려갔던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다 개선되고 난 후에 이제 비용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비용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안 봤지만 딱 그냥 봤을 때 한 3분의 1 죽은 것 같다라고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 피드백이 오가기 시작했다는 거에서 저는 이제 조금 개발자분들이 이 커멘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리뷰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걸 한번 쳐다보고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나한테 피드백을 주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프로세스는 사실 있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이 그 보안 시큐리티 커멘트 말고도 막 그냥 코드 리뷰 관점에서 퀄리티 관점에서 받는 그 AI 리뷰 같은 도구들도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에 초점이 컸지 보안에 대한 거는 사실 그 이유였었는데 이제는 둘 다 좀 보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하면서 좀 제가 팁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액션 환경에서 CI 환경에서 했을 때 좀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만든 봇들이 있어요. 걔들이 돌면서 LLM 제가 만든 것들도 같이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봇 어카운트나 이런 태그가 달린 것에 대한 유해 처리 이게 약간 비용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비용과 이제 쓸데없이 돌지 않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걸 돌려야 되는 레파지토리가 많아서 이 사스트 도구를 어떤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좀 야물 파일로 이제 만드는 전략을 채택을 이제 데브옵스 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게 됐고 그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코드 시큐리티 레포 하나 만들어 두고 git 액션에 있고 여기 거 메인 브랜치 거를 가져가서 쓰겠어. 그리고 밑에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옵션들을 넣을 수 있는데 뭐 권한은 뭘로 할 것이며 그거는 회사 상황에 맞게 좀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이전트가 이제 저처럼 한 개가 아니라면은 이제 에이전트별로 로그를 각각 남기고 디버그 로드든지 트레이싱 할 수 있게 좀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요. 논리지를 이제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리드미를 LLM한테 일부 전달한다거나 뭐 아키텍처 뭐 익스플레이션 이런 좀 아키텍처 관련된 것들이 사내에 문서화가 되어 있다면 LLM에 좀 전달하거나 프롬프트에 전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융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실험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상황이나 프로젝트 규모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돌고 있는 레파지토리가 한 10개 좀 안팎인데요. 그래서 그 메인으로 돌리는 곳에 위주로 일단 먼저 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 어떤 그 밴드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는데 뭐 프로젝트 규모나 이제 레파지토리 수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거의 저희와 다른 어떤 비용의 이 카운트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소스 코드 내에 좀 시크릿 같은 거가 있다라면은 좀 LLM 같은 데 전송할 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없는지 한번 일괄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를 아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좀 어떻게 넥스트 기능들을 구현하고 싶은지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이제 스캔 결과를 지금은 DB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슬랙으로만 쏘고 있고 코멘트로만 남기고 있고 뭐 약간 한다면 태깅, 네, GitHub 태깅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가시화 그리고 관리 뭐 카운트하고 오늘 어떤 게 해결됐는지 이런 것들 나중에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자의 피드백 루프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뭐 그냥 좋아 도움됐다 뭐 이런 정도라도 그냥 만들어서 이 커멘트가 퀄리티가 좋았구나 이런 것들 좀 판별할 수 있게 그런 것들 좀 휴먼 인더 루프를 만들고 싶고요. 휴먼 인더 루프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퀄리티에 대한 판단과 아니면은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정규식으로 파싱했던 거를 AST 파싱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AST는 저는 저런 추상 트리, 구문 트리가 이제 좀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LLM의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일 수 있는 딱 구조화된 팩트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의존성 같은 거, 좀 참고 로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파일에만 변경사항이 있었고 얘가 B라는 파일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B라는 파일의 일부분도 좀 같이 스캔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렛 티켓 자동화 이거는 뭐 약간 네, 좀 관리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전에 위에서 말한 논리지 강화하는 거 그리고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좀 피드백 루프 같은 걸 활용을 나중에 할 수 있게 좀 문서 기반 리트리발하는 그런 레그를 조금 구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10월 30일쯤인가 오픈 AI에서도 이런 에이전틱 보안 리서처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완전 공개한 거 아니고 신청 받더라고요. 신청해뒀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나중에 이게 저도 본다고 하면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팔로우하면서 같이 네, 좀 따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얘기했고 좀 약간 함축된 내용도 많고 생략된 내용도 좀 많은데요. LLM으로 이제 사스트의 좀 근본적 한계를 좀 극복했다 이런 것도 전달하고 싶었고 누구든지 LLM 통해서 이런 사스트 도구 개발할 수 있고 사내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말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복잡한 에이전트도 좋지만 그냥 심플하게 처음에 가도 좋으실 것 같다. 뭐 복잡한 거는 심플하게 간 다음에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고민해봐도 늦지 않다. 그리고 좀 개발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방식 같은 것들 좀 많이 같이 고민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몰 스타트 해봐라. 뭐 도입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봐라. 약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도 시장이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막 새로운 오픈소스, 막 새로운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를 그냥 잘 계속 보면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가 이런 것들 고민해보면서 좀 트렌드 따라가는 거가 좀 핵심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이거를 큰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거부감 없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Q&A?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드셔서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프로젝트 고도하는 데서 툴 바인딩 같은 것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무슨 툴 MCP는 아니면 일반 툴 같은 데 그냥 바인딩 해달긴 하는데 네네. 이게 보통 이제 오픈 AI 같은 데 스키마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도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일단 제가 지금 만든 기준은 이제 뭐 클로드 코드나 이런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LLM API를 다이렉트로 찌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베드락 부분이긴 하지만 그 MCP를 약간 붙이고 있는 거는 좀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살짝 다르긴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근데 붙인다면 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좀
그 API 기반이 아니라 좀 더 그런 에이전트화된 곳에서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 MCP를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든 말은 에이전트지만 그 에이전트의 좀 그런 MCP의 어떤 연동 같은 거는 좀 고려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LLM을 통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을 하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거 보안 취약점을 발견을 하고 고치고 다시 이거를 약간 평가를 받을 때 또 계속 보안 위험이 또 뜨고 약간 이런 문제가 계속 존재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 시큐리티 엔지니어가 없이 이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려면 결국에는 약간 머지블락 이 파이프라인을 통과하지 못한 머지블락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지금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계속 고치니까 또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머지블락을 시켜도 동작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 약간 이런 피드백도 있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 머지 블락 같은 거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왜냐면은 아까처럼 뭐 등급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만들긴 했지만 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일단은 보안 엔지니어가 들거나 아니면은 꼭 보안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그 등급 체계에 대한 어떤 그 개발자가 납득할 만한 그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전에 넥스트 기능으로 소개해드렸던 약간 대시보드라든지 그 DB화해서 적재시키고 어떤 문제들이 좀 반복되는가 이런 것들 좀 식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제 고쳐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등급을 확실히 올려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좀 머지 블락을 하는 전략을 좀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고 저희 20분에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그 쉬는 시간 동안 질문 못 하셨던 분들 다시 발표자분께 개인적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김밥이랑 음료수 남아 있으니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님 좀 이따가 치킨 먹으면서 이야기해도 돼요. 저는 다른 분한테 양보 좀 해놔. 보안 솔루션들을 고민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아스프 행사의 취지에 맞게 저는 간단하게 밥만 산 스폰서기 때문에 소개도 간단하게만 할 거고요. 혹시라도 뭐 솔루션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 제 뒤에 있는데 나가시면서 명함 필요하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명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짧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제 발표는 50분에 끝내는 게 목표고요. 짧고 굵게 2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주제는 사실 첫 번째 주제 종우님께서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데브세곱스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이게 의미 있게 조직 안에서 동작하는 문화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계속 그럴까 생각해보면 문화화 되기까지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우리는 엔지니어 분들이고 대부분 그리고 해킹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어깨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조직적으로 빌딩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안 다룬 것 같아서 한 번쯤 이야기해보고 싶기도 해서 발표자 땜빵 겸 그리고 이번에는 꼭 대관 시간을 지켜서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매달 소개드리긴 하지만 제 소개를 보통은 짧게 하기 때문에 잠깐 발표하는 김에 소개드리면 저는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제가 요새는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영어 이름은 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밋이라고 하는 시크릿 디텍션, 요새는 노뉴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회사를 창업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고요. 스타트업 창업한 CEO로 일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보안 컨설팅도 하고 교육 사업도 잠깐 했다가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 뭐 B2C 쪽 스타트업이라든지 ODT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시큐리티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해서 하고 있고 보안업으로 엔지니어링을 한 건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보안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잠깐 좀 TMI를 하면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요새 좋아합니다. 요새는 아니고 한 보안 일 하면서 같이 해서 한 11년 정도 했는데 혹시 액티비티 한 걸 좋아하신다 하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한국 데브스옵스의 현실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까 사실 데브스옵스의 현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아까 종호님께서 더 많은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도구부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스트 도구를 어떻게 도입하지? 다스트는 어떻게 하지? 그럼 뭐 시크릿 스테이션 같은 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걸 그럼 얼마지? 아까 종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솔루션 견적부터 받아보고 이런 경우가 보통 많은데 그리고 이제 ROI 측정하고 그럼 이제 우리 조직에서 이것만 사면 해결된다로 보통 접근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브스옵스 시작하기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들,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 그리고 오아스프 가이드라인들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도구가 없으면 우리가 시작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도구부터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이 장표를 좀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데브스옵스는 일단 뭔가 CI/CD 파이프라인 안에서만 동작한다. 어플리케이션 배포 파이프라인, 인프라스트럭처 배포 파이프라인, 우리의 변경사항 추적 이런 거랑 보안 도구가 결합된다고 데브스옵스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도구도 물론 중요한 한 파트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우리 조직이, 우리 회사가, 우리 개발팀이, 우리 엔지니어링 팀이 데브스옵스를 구축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괴리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피드백 루프 같은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안 줘요 보통. 적용을 하고 사트에 찾았고 뭐 소나큐브 이런 오픈소스 써보고 생그랩의 오픈소스 버전 오픈그랩 이런 것도 써보고 유료 솔루션 도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머지블락 같은 걸 도입하면 짜증내고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은데 저는 이거에 문화화되어 있지 않아서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데브스옵스 많은 도구들, 좋은 도구들, 뭐 AI하고 결합하고 이런 다양하게 엣지 테크를 달려나가고 있는 기술들을 결합한 도구로도 좋지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도구를 찾게 되면 이 리스트들을 보통 두게 됩니다. 이제 올해 이제 한국 보안 키워드 중에 하나가 S방, SCA 같은 건데 사스트, 다스트, SCA, S방 도구는 다들 하나씩 이름이 기억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발표에서도 그렇고 찾아보면 다 나오고 또 GitHub 같은 거 쓰다 보면 GitHub의 디펜더복 같은 것도 무료로 잘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구를 쓸 때 실제로 내가 패치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면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안 사고 같은 것도 계속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왜 실패하냐고 좀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개발자는 일단 무시합니다. 이게 왜? 뭐 나보고 어쩌라고 솔직한 말로. 이게 SQL 인젝션 취약점이 왜 취약한데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만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입장으로는 계속 뭔가 고립되어 있어요. 보안팀은. 이걸 계속 설득하고 막 PR에 코멘트 계속 달고 슬랙에 메시지 보내고 회의 초대하고 옆자리에 앉혀서 괴롭히고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상태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팀 같은 뭐 데브옵스나 인프라스트럭처 팀 운영하게 되면 뭔가 좀 짜증나요. 그 팀은. 계속 이제 혼자 뭔가 그 통나무 같은 걸 혼자 들고 있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갑자기 인프라팀한테 서버 OS 이미지 올려야 된다. 보안팀은 통보하고 개발자는 안 도와주고 근데 인프라팀한테 보안팀이 내린 일감은 가 있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도 좀 짜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팀마다 원하는 경우가 좀 다르고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을 만들어서 기능을 만들어서 조직에 돈을 벌어다 줘야 되고 보안팀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운영팀은 이런 걸 고려해서 탄탄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보통 팀 간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일로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실패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뭔가 데브스옵스 이야기한 지는 진짜 15년이 넘었거든요. 저희가 한국의 키워드로 유행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른 팀 눈치 보고 하는 거는 문화화 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구 위주로만 접근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조건님 발표도 엄청 흥미롭게 들었지만 사스트랑 LLM이랑 뭐 AI랑 이런 거 결합해서 하는 것도 수단인 거죠. 사실은 우리의 코드 보안 품질을 올리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고 사람의 개입을 좀 덜 해보고 우리의 리소스를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건데 목적은 코드 보안 품질 향상 같은 거잖아요. 그런 도구 대신에 문화를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다양하게 뭐 발표 다니거나 뭐 저도 고객을 만나거나 저희 팀 내에서 이야기할 때 데브스옵스라는 거는 문화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그래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화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우리 한국의 문화 같은 걸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김치 먹는 거? 이런 것들 좀 떠올리시는 분들도 한복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요새 저번 주에 다시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좀 많이 타보니까 우리 한국의 지하철 문화가 엄청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하철 타러 가면 자연스럽게
뭔가 몸에 체득이 돼서 카드 찍고 교통카드 찍고 들어가서 내리는 사람 먼저 기다려주고 옆에 서서 그 다음 저희가 타고 뭔가 노약자분들 배려하고 임산부 배려석을 배려하는 문화가 되어 있는 건데 보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화를 조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문화를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약간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사스트 도구를 도입했으니까 코드에서 해야 된다. 다스트를 계속 써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뭔가 씨앗을 심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하철도 처음 탈 때는 뭔가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엄청 대부분 어리실 때라 기억이 안 나겠지만 비행기 탈 때 생각해보면 여러 번 비행기를 타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저희가 여권 이때 내는 거지. 비행기 탈 때 신발 안 벗어도 되지. 이런 게 점점 생각이 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써보고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게 문화가 되고 조직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좀 뒤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에서 문화라고 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개발자나 아니면 또는 뭐 ISO 27001이나 이런 인증들 보면 나오는데 조직 구성원 전체가 보안이라는 게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저는 보안 문화를 구축했다. 데브세오스 문화를 구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이 아니라 데브세오스 키워드로 보면 대부분 엔지니어링 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팀 간이 협업하고 공동 책임을 진다라는 게 보안 문화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성공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쌓아지는 게 보안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취약점을 하나씩 패치해보면서 이게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데브세오스 문화를 구축한다, 데브세오스를 구축한다라고 할 때는 결국에 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 실행 아이템들을 잡아서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매일의 습관이 쌓여서 문화로 만들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좀 더 좋은 조직의 데브세오스 문화 구축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적 실행 아이템 보면 데브세오스를 좀 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크릿 디텍션, 저희가 아까 API 키 같은 거 쓰고 막 많이 할 텐데 특히 뭐 클라우드 API 키나 오픈 AI API 키, 클루드 키 이런 것들 많이 쓸 텐데 이런 시크릿 디텍션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 사스트 아까 조고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다스트 우리가 어떻게 동적으로 펜테스팅을 도구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오픈소스 의존성, 취약점들 같은 거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패치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그러면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스캔할 거고 인프라 코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아이템들 7가지 정도를 좀 꼬리를 잡아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문화를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시크릿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상용 도구를 처음부터 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오픈소스 중에 좀 많이 쓰이는 게 기시크릿이랑 오아스프의 딥시크릿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AI 키 패턴이 보통 SK 대시 같은 걸로 시작되고 AWS 키는 아키아 같은 문제열로 실행되는데 이런 하드코드 되어 있는 코드 내에 있는 우리의 크리덴셜들, 아이덴티티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탐지할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스트는 저희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동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를 하는 건데 실행 중인 우리 서비스들, 실행 중 어플리케이션들을 실제 공격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런타임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있고요. 오아스프 프로젝트에서는 잽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잽이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됐다고 해야 되나?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로 넘어가면서 제가 앞에 9라고 붙여놨는데 오픈소스 다스트 도구 중에서는 많이 쓰였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CA는 아까 잠깐 GitHub 같은 서비스에서 있는 무료 도구들도 있지만 오아스프에 디펜던시 체크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CV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우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버전별로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패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라이센스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갑자기 상용 라이센스라서 우리가 이걸 우리 서비스 코드에 넣으면 뭔가 명시를 해야 된다던가 우리 코드도 공개해야 된다던가 이런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분석해주는 도구가 있으니까 좀 기술적으로 이것도 실행해보면 좋겠다라고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술적인 실행할 때 앞에 도구들은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개발자분들이 보통 반응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건 트레이닝의 부재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자분들이 재미있게 뭔가 실습해보고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걸 계속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아스프 하면서 약간 이거를 핸즈온 세션 같은 걸 해볼까 하면서 찾아놨던 프로젝트인데 롱 시크릿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시크릿 관리 도구를 도입할 건데 예를 들어 시크릿 디텍션을 할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우리 자바 소스 코드나 런타임에 노출되는 거나 메모리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시크릿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CTF 스타일로 뭔가 제로파디 스타일로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문화로 구축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와스프니까 오와스프 생태계에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이건 돈 드는 일들이 아니니까 내가 재미있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열해봤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데브세곱스 기술적 아이템 다양한 문서들 많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좀 시작해보고 싶다 하면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많이 봤던 문서인데 데브세곱스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게 적절하고 뭐 인프라 코드 배포에는 어떤 도구를 넣으면 좋고 오와스프 프로젝트 말고도 다양한 도구가 추천되어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문서에. 그런 걸 보시면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저희 회사가 시크릿 디텍션을 하는 회사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드리면 아까 사스트 같은 도구 하면 사실 개발자들이 교육까지 오는데 좀 걸려요. 이 취약점들이 실제로 취약한지 판별하는 것도 걸리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걸리는데 저는 시크릿 디텍션이 참 데브스옵스 시작하는 기술적 아이템으로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득하기가 편하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코드에 적어놨지 않냐? 이런 거 하나로 설득될 수 있는 아이템부터 하나하나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아이템으로 오와스프에 있는 딥시크릿 프로젝트나 뭐 길릭스 같은 프로젝트 같은 걸 도입해서 시작을 해보시면 하나의 작은 성공으로 시작하는 데브스옵스 기술적 실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문화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구만 있으면 저희가 도구 막 다 도입해도 스캔 결과를 보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실제로 개발팀 움직이고 인프라팀 움직이는데 무시합니다. 아니면 아까 슬랙 같은 데 알림을 보통 많이 보내실 텐데 알림을 보고 무시합니다. 알람만 받는 거죠. 그냥 저희가 약간 스팸 메시지 보듯이. 그리고 책임 좀 미룹니다. 이거 내가 짠 코드 아니야. 이거는 나의 오너십이 아니야. 나의 리스폰시빌리티가 아니야 하면서 하고 실수도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문화가 있으면 좀 다릅니다. 저희가 뭐 제스 탈 때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 한국의 비율상. 그런 것처럼 자발적으로 뭔가 이 룰을 지키고 개선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팔로우업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도 좀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 한 번에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회사 생활하면서 겪어봤던 것 중에 괜찮았던 아이템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십 회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데브세곱스 기술적 실행을 어떻게 할 건가 같이 킥오프를 하고, 그리고 주간 성공 공유 같은 거 성공 사례들을 계속 공유하는 사이클을 만들고 저희 주간 미팅, 바이위클리 미팅, 원슬리 미팅 하듯이, 그리고 보안팀하고 개발팀하고 같이 회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지표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지표들을 전사에 공개해서 우리 보안을 높이고 있다, 우리 문화가 구축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거를 공동 책임을 졌던 사람들, 같이 실행을 많이 했던 분들한테 잘 챙겨주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회의 좀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보안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보통 뭐 갑자기 CEO가 우리 보안을 챙겨야 돼 하는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이 있나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되는데 보통은 이제 탑다운으로 시작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따야 되니까. B2C라면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뉴스에 나면 고객 신뢰도 하락이 나니까. B2B라고 하면 우리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서 또는 우리의 트러스트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보통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시작되는 게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규제 쪽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금융이면 뭐 보통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지켜야 돼서 그래서 탑다운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경영진의 기대와 실제로 저희가 하는 기대는 좀 다르잖아요. 사실 경영진은 싸고 빠르고 좋고 2명으로 한 1000명짜리 보안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게 보통 하는데 그게 이해도가 서로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해의 격차를 줄이는 거는 저는 시간을 쏟는다가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경영진이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고 보안팀이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 갭을 계속 줄이려면 경영진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도 물어봐야 되고, 리더십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계속 뭔가 브리핑하는 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 카톡방 보니까 경영진 보고 잘하는 법이라는 아젠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지금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방치할 경우에 6억 정도의 피해가 나오고 개선하는데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설득되는 경영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영진도 있겠죠. 그건 이제 케바케니까 보통 이런 걸 좀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를 제시할 건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보통 2주, 3주에 한 번씩 CTO분, 뭐 COO분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겁나 비싼 회의죠.
1시간만 잡아놔도 그 비싸고 바쁘신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회의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들 짜증내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아, 바쁜데 뭐 보안이야 하다가도 점점 갭이 줄어들면서 이 회의가 필수적이구나, 맨더너리 아이템이구나 라고 인식되는 순간에는 점점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보안팀 입장에서도 뭔가 이야기하기 편하겠죠. 결국에는 뭔가 관계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 서로 이해가 줄어들고. 그래서 리더십 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탑다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어다 주기까지 오래 걸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시작되는 거에서 특히 경영진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 갭 차이를 줄이는 문화를 하나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 소프트웨어 산업에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야 돼요. 개발자분들한테 계속 부탁하고 뭔가 이거 패치해야 된다, 버전 올려야 된다, 뭐 오늘 npm 많이 뿌려졌는데 우리 패키지도 한번 봐야 된다, 혹시 오늘 npm 인스톨이 패키지 하신 분 있으면 찾아야 된다, 스크립트 돌릴 거다, 계속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뭔가의 일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개발팀하고 일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개발팀은 뭔가를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는 걸 문화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프트 레프트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발팀이 우리가 갑자기 회원 관리 기능을 만들 거야, 백오피스 기능을 만들 거야, 처음에 보안팀이 같이 개입을 해서 프로젝트 킥오프 때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컴플라이언스는 이렇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렇고 뭐 GDPR 우리가 고려해야 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린 처음부터 이런 걸 신경 써야 돼 하면 서로서로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중에 취약점 조치 비용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 보안 요구사항을 서로 같이 정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스타트업에 인하우스 시큐리티 엔지니어로 처음 일할 때 백오피스 기능을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이전에 백오피스는 약간 리데시라고 하는 SQL 쿼리 플랫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드랍 테이블을 할 수 있었던 거죠. DB를 이제 날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플랫폼을 보고 아, 이거 우리 백오피스화를 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요구사항이 이런 게 있다. 지금 개발팀의 리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고 시작할 때 좀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엄청 깔끔하게 일이 끝났던 경험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모의 해킹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백오피스가 대부분 취약하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저희가 고객한테 열려 있었던 것보다 백오피스가 보안성이 좀 더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저희가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처음부터 우리가 보안팀이 이런 요구사항들을 먼저 던져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게 문화가 되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팀 안에서 보통 일이 공유가 되죠. 뭐 CTO 산하 조직에서는 CTO 분들하고 주간 미팅을 하게 되거나 특정한 실, 뭐 개발실 뭐 이런 데서 하거나 할 텐데 이런 것들을 퍼블릭하게 공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SO 27000 같은 데는 전 직원이 보안을 알아야 된다라는 미션 같은 게 있잖아요. 룰 같은 게 있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우리가 보안팀이 잘했던 일, 주간에 미팅했을 때 좋았던 일들, 미팅 노트들 이런 것들 계속 공유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좀 하나 저희 보안이 좀 특이한 게 저는 의학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저희가 아파 보면 왠지 내 잘못일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 안 걸린 내 잘못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치약점도 똑같잖아요. 사실 이 치약점 뭔가 발견한 사람이 죄 지은 것 같고 그 코드를 만든 사람이 죄 지은 것 같고 이런 문화가 보통 대부분 레거시스러운 조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견된 치약점 같은 거 편하게 공유하고 우리 이런 치약점이 있었다. 이런 치약점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는데 조기에 발견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레슨런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좋은 성과를 계속 축하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개발자들이 안 고치잖아요. 안 고치는 이유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같이 일을 할 때 경험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오아스프를 매달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이런 좋은 경험이 쌓였을 때 이게 좀 더 엑셀레이팅, 가속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줬던 사람들, 보안팀이 잘했던 거, 개발팀이 잘했던 거 이런 거 퍼블릭하게 공유하면서 좋은 소식화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과거에 일했던 팀들을 보면 안 좋은 일만 공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해킹 당했어. 우리 문자가 막 뿌려졌어. 우리 다크웹에 크리덴셜이 노출됐어. 이걸 좋은 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습관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을 공유하려면 회고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개발팀이나 엔지니어링 조직들이 항상 하는 게 회고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앞에도 작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무슨 일 했어 하고 회고해보면 잘한 일 있고 못한 일 있고 아쉬운 일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일 있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개발팀이 요새 스프린트 돌리고 뭔가 사이클을 만들고 하는데 보안팀 문화에서도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회고하고 잘한 일 이야기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고 뒤에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더 해볼지, 어떤 걸 레슨을 했으니까 어떤 걸 또 개선해 볼지 이런 걸 보안팀 내에서도 문화화를 시키면 다른 팀하고 일하는 방식이 비슷해지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지표 같은 게 중요한데요. 아까 조건님 발표에서 전 재밌게 봤던 게 그래프 같은 거 한눈에 보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었고 어떤 비용을 개선했고 어떤 취약점이 개선이 되었고 이런 게 좋은데 이런 매트릭화 시켜서 공유하는 스킬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취업할 때 유행했던 게 보고서 잘 적기 이런 게 찬찬 유행했었는데요. 지금은 저는 매트릭을 잘 정해서 그걸 그래프화 시키고 주변의 팀, 연관되어 있는 팀, 레포팅 라인, 나의 매니저, 나의 상사한테 잘 공유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게 하나의 스킬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떻게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었냐, MTTR이라고 하는 수치 이런 것들을 잘 매트릭화 시켜놓고 취약점도 현황을 잘 만들어 놓고 또는 아까 티켓팅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취약점은 누가 리포팅을 많이 했고 누가 조치를 했고 이런 것들도 계속 투명하게 공유를 하는 게 문화의 안착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문화가 안 보이잖아요, 눈에. 저희가 지하철 타는 걸 수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이런 걸 잘 회사 안에서는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쭉 정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패치했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쭉 정리해 놓고 루커 스튜디오 같은 걸로 비주얼화 해보면 이쁩니다. 제가 차마 저희 회사 취약점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넣지는 못했는데 이쁘게 나오는 그런 걸 보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팀원들도. 이제 인센티브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세일즈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세일즈를 하면 고객 사이드에 챔피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솔루션을 구매했을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 구매력이 있는 사람,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건데 보안팀도 저는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팀한테 잘 설득하고 영업해서 특정한 챔피언을 만드는 거죠. 우리 취약점의 조치를 잘 도와주는 사람, 뭐 인프라팀에서 잘 아키텍처를 잘 전달해주는 사람, 같이 대응하는 사람 이런 챔피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업한다는 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챔피언을 잘 골라서 프로그래머 시켜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아스포 5월 세미나 주제 중에 하나가 버그 바운티였는데요. 내부적으로도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로 이제 해키스러우신 분들, 좀 리서처 하신 분들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거 취약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코드 짤 때 평소에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보안팀이 하루 정도는 해커톤 형식으로 우리가 내부 버그 바운티를 해볼 겁니다. 하면 취약점들이 또 저희가 몰랐던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서로 또 축하해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정해주고 뭐 아니면 보안팀이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 텀블러 같은 거나 티셔츠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거 주는 경험들도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사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게 실제로 조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도 보면 나도 저거 텀블러 받고 싶은데 나도 보안팀이한테 칭찬받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이 분명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팀 내부적으로도 이런 취약점을 조치할 때 뭔가 같이 도와줬을 때 챔피언이 나왔을 때 이런 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적절한 칭찬을 하는 것도 문화 구축의 하나의 큰 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올해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 데브세고스는 기술적으로 잘 실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문화적으로 잘 안착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정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데브세고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일감화해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화 시켜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작게 보이는데 이렇게 저는 기술 지표랑 문화 지표라고 좀 보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걸 지표화 어떻게 시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지표화를 시켜서 그래프화 시켜서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술 지표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아까 취약점을 우리가 얼만큼 빨리 해결했냐 MTTR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통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동일한 취약점 우리가 SQL 인젝션이 작년에는 100건 발견했는데 올해는 7건밖에 발견이 안 됐어. 이런 건 훌륭한 성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견한 비율과 운영 단계에서 발견한 비율의 수치가 얼만큼 변하는가. 뭐 작년에는 운영 단계에서 100개 발견했고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시도하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개발 단계에서 90개 발견하고 운영 단계에서 10개 발견했어. 그럼 획기적으로 취약점 조치 비용도 줄였다는 이야기니까 충분한 기술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 같은 것도 요새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각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코드 파이프라인에 어느 CI/CD에 어떤 플랫폼에 우리가 자동화 커버리지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은 보안팀 내부에서 KPI나 OKR 지표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 어려운 게 문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문화를 수치화한다. 이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프로 보면 이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표화 시켜야 되는데 제가 머리를 짜내서 한 게 딱 저 4가지 지표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 트레이닝을 어떻게든 하게 되고 뭐 ISO 27000이 ISMS 할 때도 보안 교육 이수 같은 걸 꼭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수 비율을 만들었냐, 어떻게 참여시켰냐 이런 걸 수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 레프트에는 저는 이제 문화에서도 시프트 레프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안팀이 나중에 발견하는 비율보다 개발팀이 실제로 오너십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보고한 건수가 늘어난다. 이거는 좋은 북극성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팀별로 뭔가 챔피언을 우리가 꼽았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챔피언들이 얼만큼 우리한테 기여하고 있냐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뭐 개발 킥오프 미팅에 항상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챔피언이 될 수도 있고요. 리더십 회의 같은 걸 했을 때 CTO는 항상 와서 좋은 말을 해주더라. CTO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 이런 분도 챔피언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활동률 같은 걸 좀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선거 시즌 때 보면 전화 많이 오시죠. 그 선거 피드백 같은 전화도 오고 막 하잖아요. 저희도 서베이를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이번 분기에 보안님 활동 중에 좋았던 거, 싫었던 거, 개선돼야 되는 거, 익명으로든 이제 익명이 아니건 어떻게든 서베이를 돌려서 저번 분기보다 우리 팀에 대한 반응이 좋더라, 우리 팀한테 호의적이어졌더라 이런 것들을 꼭 지표화해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 분들의 비율이 많지만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좀 리더십에도 영향을 끼치고 옆 팀에도 영향을 끼치고 같은 보안 문화를 빌딩해서 이런 측정 지표를 가지고 위에도 좀 어필하고 저희도 이제 인정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빨랐죠. 딱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번 대관 시간을 늦게 안 지켜가지고 매번 죄송스러웠거든요. 여기 제가 랩하듯이 지났는데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앞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도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데브스오스는 절대 저는 도구가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실행과 문화적 실행에 대한 비율을 적절히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보안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조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작게 시작해서 함께 같이 만드는 함께 문화화돼서 자연스럽게 보안 문화가 정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받으실까요? 하나만 할까요? 네네.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질문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 다 클리어 하신 걸로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네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더십 있게 어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뭐 CTO 아까도 뭐 리더십 회의를 말씀하셨는데 말단 직원이 CTO를 갑자기 찍어서 우리 회의하자 이러면 뭐 당연히 DM이 바로 오겠죠. 이거 꼭 필요한 미팅인가요? 이렇게 올 텐데 그 말단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문화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좀 시작하면 좋고 어떻게 설득을 이어나가면 좋을지 아까 그 질문하셨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희는 엔지니어 입장이기 때문에라는 말이 저는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최근에는 저희가 엔지니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읽고 올해 계속 여러 번 읽어봤던 책인데 이펙티브 엔지니어라는 책을 보면 엔지니어로서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취약점들을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찾아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역량 범위를 하나하나씩 늘려 나가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성진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갑자기 제가 오늘 입사해서 CTO한테 DM을 보냅니다. 메일을 적습니다. 저희 리더십 회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건 좀 같이 일하면 안 되는 약간 옛날에 유행했던 말로 완전체 같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데 뭔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엔지니어만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뭔가 우리 서비스 취약점부터 좀 찾아볼까? 이거는 흔히 생각해서 보안팀이 하는 일이니까 이걸로 충분히 임팩트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취약점을 좀 찾아서 이렇게 증명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크릿 디텍션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이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 사용 비율도 높고 사스 사용 비율도 높아서 크리덴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코드를 내가 직접 스캐닝 해보니까 오픈소스로 해보니까 엄청 많이 나왔다. 이걸 좀 아젠다 시켜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다 조치할 수 없잖아요. 보통 이제 제 경험상 한 조직을 스캔하면 보통 한 4,500개 나옵니다. 크리덴셜이. 4,500개를 다 한 번에 조치할 수 없으니까 저희 2주에 한 번 이걸 리뷰해서 같이 하나하나씩 조치하면 어떻겠냐. 이런 게 작은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 조직의 보안에서 이펙트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씩 작게 시작하면서 역량 범위를 조금 늘려가는 게 저는 좋은 전략적인 회사 생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나가실 때 혹시나 뭔가 부족하신 게 김밥 같은 게 좀 남았으니까 꼭 드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달에 가슴 아팠던 게 설문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 계속 낮게 하는 거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꼭 나가실 때 저 QR을 한번 찍으셔서 설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셨던 자리는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16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